안녕하세요. LA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5월 2일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정고점 돌파 시간 문제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호재가 쏟아지는 테슬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젠슨왕의 투자 철학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자, 주변에서 이제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겠죠.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궈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사실 그 질문의 배경에는 아시아인이잖아요. 특히나 아시아 중에도 대만계잖아요. 그 대만계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1등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느냐? 사실 굉장히 이 대만 사람들 입장엔 자랑스러울 것이고 또 아시아의 자랑이기도 하죠.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미국 최고의 기업의 수장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질문을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젠슨왕 사진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하얀 거예요.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have 라고 합니다. 난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부모에게 물려받았건 어떻든 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in your bank account 혹은 in your pocket 지금 은행 어카운트나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은 if you don't have pain and suffering 자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페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suffering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시간들 있죠. 그런 게 없다라면 you don't have the resilience required to do something truly great이라고 합니다. 자, 이 resilience라는 단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patience and resilience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거 너무 제가 자주 언급하죠. 투자 철학 얘기할 때.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게 resilience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은 You don't have the resilience required to do something truly great. 진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여러분들의 그 resilience. 이게 resilience가 뭡니까? 회복성이거든요. 탄력성이거든요. 뭔가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resilience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resilience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실 내 삶에 나는 고통이 없고 난 너무 좋아 삶이 편해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나중에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어떤 그 고난이 닥쳤을 때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날려 먹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차라리 고통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지나온 것이 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resilience, 회복성, 탄력성을 주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오른쪽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좀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요. 자, 핑크빛으로 보세요. Critical factor behind the high level success라고 합니다. 자, 이 아주 높은 수준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젠슨왕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전 세계 최고 기업에 되는 거, 그 꼭 전 세계 최고 기업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사회에서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야, 저 사람 참 잘 됐다. 참 대단하다. 이런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critical factor. 자, 그게 바로 resilience라고 얘기하고 있죠. resilience built through adversity and not comfort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resilience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회복성이라는 거, 탄력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오뚜기 같은 그런 정신이거든요. 자, 그런 resilience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adversity라고 합니다. 자, 어려움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 있죠. 그리고 not comfort입니다. 막 편안하고 모든 게 좋다고 해서 그게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성공의 열쇠가요.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financial resources can accelerate progress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리소스 있죠. 뭐 은행에 그 잔고가 충분하고 돈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의 그 발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they cannot replace the ability to endure setback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progress, 즉 발전하고 진보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없을까요? 엄청난 문제가 찾아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영어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영어에 대한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냥 뭐 늘 나가면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요. 근데 이제 뭐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영어에 그냥 항상 그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간간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요, 영어를 해야 돼요. 자꾸 프랙티스하고 연습해야겠죠. 자,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언어 공부라고 하는 건요, 안 늘어요.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언어라고 하는 건요, 학습할 때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여해서 프랙티스하고, 또 정말 그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외우고 또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요, 영어라는 게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다 보면 다들 언어 공부를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왜냐?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것도요, 어떤 마스터하고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 어떤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거나,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거나, 무엇이든 간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게 사업이건 뭐 자영업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어느 영역에서 성공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setbacks가 온다라고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절대로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Many breakthrough companies are shaped by founders who navigated prolonged uncertainty and pressure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좋은 기업들 있죠. 혁신적인 기업들.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부터 모든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 파운더, 그러니까 창시자들 있죠. 창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창업자들은 어떤 과정을 지나느냐? 그 navigated prolonged uncertainty and pressure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 동안 불확실성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확실한 게 없을 때 사람 정말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튈지,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지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pressure, 압력, 압박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pressure라고 하는 이 압박감. 자,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박감이 있는지 모르시죠? 그 사실 나이 들면 은퇴를 하는 이유가요, 너무나도 정신적인 프레셔를 당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체력도 안 되는데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일을 하는 동안, 또 체력이 있는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프레셔를 즐겨야 돼요. 그 프레셔들, 그 압박감들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압박감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죠. 뭐 언어 공부를 얘기했지만 언어 공부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데 그게 상사로부터, 위에로부터 프레셔가 없습니까? 압박감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불확실성과 압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모든 창업자들이 지나온 겁니다. 젠슨왕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 왔는데 LA도 아니고요,
저 백인들만 사는 동네, 저 시골 동네에 살았다 그러더라고, 처음에요. 그래서 저 백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동네 갔는데, 가니까 어때요? 학교 가니까 전부 다 뭐 백인 애들만 있고, 근데 또 백인 애들은 저 시골 지역에 보면요. 백인 부모들 보면 그냥 뭐 그렇게 잘 사는 부모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나와서 지역에 그냥 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백인 애들도 방치되죠. 그런 애들 마약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냥 이 제대로 디스플린이 안 된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막 이렇게 동양에 조그만 애, 제수상이 조그마잖아요. 그 제수상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 장난감 같겠어요. 얘네들이 볼 때, 큰 백인 애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제수상을 항상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막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뭐 위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젠슨왕은 또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젠슨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걔네들하고 모였을 때,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제 학교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각했다거나 뭐 어쨌든 뭐 걸렸을 때요.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이 모였대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젠슨왕은요, 그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발적으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싫잖아요. 학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잔디를 깎는다거나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창문틀을 닦는다거나. 근데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그 냄새 나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자기가 손들어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 청소를 이 동양에서 온 꼬마가 해주니까 백인 애들한테 이쁨을 받겠죠. 그러면서 버텼다 그러더라고. 생존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또 공부는 또, 우리가 아시아인들이 공부는 또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오면서 이까지 온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들이 자기는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젠슨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 있을 때에 막 어려운 속에 있었지만 부모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탓도 안 했대요. 그 부모님도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대만계든 한국계든 아시아계들이 처음 와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나 여기서 성공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낭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낭만. 참 그런 낭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젠슨왕이 그렇게 하면서 버텼어요. 부모님 욕도 안 하고요. 어떤 애들은 막 부모님 욕하면서 한국 아이들이나 대만계 아이들이나 중국계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저렇게 영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부모님 뭐 불만이 많아가지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가 하면서 막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리질리언스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좋은 멘탈을 가지다는 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더라도 부모님이 무슨, 여러분 자식 더 잘 되라고 이 미국 땅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만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 와서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영어도 가르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온다고요, 부모들이. 부모님이 허드렛 일 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래도 학교 보내주고 그 정도 부모가 유지해 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막 애들 중에 보면은 그걸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마약에 빠져버리고 이러는, 부모님 막 욕하고 뛰쳐나가서 평생 부모랑 안 보는 2세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민자들이, 여러분, 항상 뭐 자녀들이 다 똑바로 이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들여다보면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뭐 자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요, 자녀가 잘 되거나 그냥 자녀가 문제만 없어도 자녀가 그냥 그렇게 자라주는 것만도 고맙죠. 뭐 여러분들, 내가 제 자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 자녀 자랑 하지 마라 뭐 이러는데, 그냥 미국 와서 여러분 버티기 힘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된 것은요, 그걸 뭐 자랑이다 이런 거 떠나서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그냥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험난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애들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해서 뭘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화를 들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젠슨왕도 어려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결국 그 어려움을 막,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도 큰 놈들한테 짓 눌리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 게 리질리언스예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부모님이
뭐 부자가 아닌 걸 뭐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모님이 안에서 저런 부모님 안에서 아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런 것들 리질런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오렌지 컬러 하이라이트 보세요. Hardship often builds the capacity required for exceptional outco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있죠. 여러분, 지금 뭐 젠슨왕이 지났던 시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요. 결국은 우리의 그 정말 엄청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요. 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런 그릇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큰 성공을 위해서. Resilience developed over time. 그리고 이 어떤 회복성이라는 거, 탄력성이라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 resilience는요. 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단숨에 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becomes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money alone cannot buy라고 합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안겨다 주는 게 바로 resilience고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silience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건 간에요. 그 어려움들이 닥쳐오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적인 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투자로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로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3년 투자했고 2년 투자했고 5년 투자했고 생각보다 안 오르네요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만 장기 투자를 얘기하냐면요. 어떤 주식들은요 정말 10년 들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막 꼽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식은 뭐 5년 만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3년 만에 타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 중에 항상 그때 테슬라 엔비디아를 매번 넘버원 넘버투를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한 10만 불 들고 있으면요 제가 5만 불 5만 불 테슬라 5만 불 엔비디아 5만 불 넣으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엔비디아가 그 친구가 투자하고 나서 2년 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거의 엄청 낮았는데 거의 8배 이렇게 뛰어버린 거죠. 그럼 지금 그 친구 자산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5만 불 넣는 게 그냥 산술적으로는 계산해서 40만 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벌써 팔아치웠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투자하다 보면요. 좋은 기업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좋은 기업은요. 그러니까 막 3년 투자했는데 왜 안 오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려운 시간이 오고요. 테슬라에 대한 위기가 오고 투자할 때 막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어렵지만 resilience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그 탄력성, 회복성. 이 어려운 시간도 버텨야지. 정 교수가 운동하라 그러면 뛰어야지. 뛰고 나면은 막 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때도 또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요. 그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요. 그때는요.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요. 다 때려쳐버리거든요. 주식도 팔아버리고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공도 이 세상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버티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고난들을 지나가야 결국은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젠슨왕을 보면서요. resilience 그 단어 resilience는 pain과 suffering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지날 때에 오랜 시간에 그런 걸 지나면서 버텨내는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투자하면서 이런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분 고점이 480 이 정도인데 380 이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마소도 지금 510인가가 누구죠? 메타가요. 510인가 지금 31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마소도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마소나 메타가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레질리언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유럽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지기
정말 일보 직전에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통과시켰죠. 네덜란드가 전 유럽을 대표해서 연구, 분석해서 그 보고를 이제 각 유럽 국가들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 그걸 받고, 자, 이제 5월 5일 날 전체 미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보고 감동받고 이제 이제 끝나면요. 그러면 이제 정리되면은 각 국가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허락하겠죠. 자, 뭐 기본 네덜란드가 했다 그러면요. 네덜란드가 원래 워낙 꼼꼼하잖아요. 또 깐깐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제 이 교통부 장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요. 뭐 그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네덜란드 그 헤드쿼터거든요. 암스테르담입니다. 자,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의 이 테슬라 헤드쿼터에서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출시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출시 기념으로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오늘 시민들 초대하고 여러 사람 오게 해가지고 오늘 셀러브레이션 했는데요. 사진들이나 올라온 영상들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사이버캡 전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전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도 있는데 또 여기 사람들이 왔을 때의 음식이나 음료수나 캔디 건네주는 모습도 악수도 하고 막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요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탈 수 있게끔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까지 다 같이 와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서요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사이버캡을 보여주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이버 트럭.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FSD 테스트 드라이브입니다. 즉 자율주행을 테스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네덜란드에서 통과시켰지만 사람들이 직접 또 타봐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되거든요.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많이 봤겠지만 자, 직접 타보면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FSD를 직접 테스트해가지고 해보니까요. 너무 좋거든요. 다들 그냥, 와, 깜놀합니다. 깜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FSD 타보면 신기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지?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여러분들 자율주행 보조장치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엄청 운전을 편안하게 해요. 정말 편안하게 합니다. 막 이 차선 바꿀 때 막 불안하게 바꾸고요. 갑자기 튀어들어 이러지 않아요. 정말 자로 잰 듯한 이미 거리감을 확실하게 해놓고요. 뒤에 차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비추면요. 그럼 뒷차가 뭐 예를 들면 10m 뒤에 있다.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속도로 예를 들면 60km로 달려가는데 저 뒷차가 10m 떨어져 있는데 지금 70km로 오고 있다. 내가 여기서 바꾸는데 한 2, 3초가 드는데 제가 2, 3초 만에 저 속도로 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빠르게 연산 처리를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감으로 하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저 정도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장인 정신처럼 눈대중으로 막 만들고 하듯이 보면서 제가 저 정도 오겠구나 이러잖아요. 우리 그 어머님들 음식 만들 때 보면 눈대중으로 다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레시피를 보게 되면 뭐 국물을 끓이는데 여러분 시래기 된장국이다. 그러면 거기에 시래기 얼마나 넣고 몇 큰술, 간장 몇 큰술, 소금 몇 큰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손으로 대충 딱딱딱 뿌리고 맛보고 이렇게 해가 딱 그냥 몇 분만 손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맛이 정말 손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운전도 그렇거든요. 느낌으로 하는데 감으로 하는데 오래 운전하면 할수록 그냥 요즘에 파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요 그런 걸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철저한 데이터로 정확한 수치를 수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나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늘 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 졸리거나 할 때요. 또는 약 먹을 때나 아니면 또 술을 마셨을 때.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을 키우고 가게 되면 술 먹었던 뭐든 어떻든 간에 이제 정확하게 조율해서 움직이니까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도요, 술 취한 사람이 DUI라 그러는데 혹은 알코올 혹은 약물에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소위 그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까지 차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DUI랄지 1년에 술 취한 사람 때문에 혹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 why not이냐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 자율주행을 직접 와서 테스트하고 하면서 유럽 전역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걸 이제 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건요, 시간 문제라 보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 이제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다 알거든요. 와, 이 정도냐고. 내가 생각했던 것 훨씬 좋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다들 깜짝 놀래요. 다들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엄청 전문가 같은 친구가 하나 있다고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딱 타보더니 그냥 완전히 이 친구가 놀래버리더라고요. 와, 이 정도였냐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운전하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 운전 자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자기는 자율주행 해봐야 아유 그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 그냥 조금 뭐 나은 수준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보더니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네덜란드에서는요, 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전 유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율주행을 이제 우리 독일에도 우리 프랑스에도 이제 출시한다면서 막 셀러브레이션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주가가 그거는 엄청 호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런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간다? 주가가 막 급상승 올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스페이스X IPO 상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그 스페이스X가 IPO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75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6월 말 정도거든요. 머스크 생일이 아마 6월 20 며칠인가 그렇다면 6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상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름쯤에 할 거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건데 1.75입니다. 1조 7,500달러.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단숨에 그냥 뭐 탑5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전 세계 기업 순위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IPO 상장 1.75가 다가 아니고 이후에 한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6개월 지나면은 이 S&P 500에 가입하게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나스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 기본적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요, 한 보시면요, 어느 정도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표가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먼저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이게 S&P 500이거든요. S&P 500이 편입된다. 이것만 하더라도 150에서 200, 이거는 2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맥스로 2천억 달러까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건요, 2천억 달러면 이거 진짜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조 달러 클럽인데 여기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이 S&P 500에서 그냥 패시브 바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고정적으로 S&P 500에 가입이 된다? 6개월 안에 가입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주면은요, 스페이스X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나스닥 100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략 한 또 1200억 달러 가까이, 1000억 달러까지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 거의 1조 달러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2 들어오고, 100분의 1이군요. 12억, 12 빌리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이랄지 또 CRSP 뱅가드 해가지고 여기도 또 이 150억 달러, 25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패시브, 전부 다 패시브.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들어가자마자 소위 말해서 이 S&P 500 가입하자마자 돈이 자동으로 무조건 딱 바인딩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 이거는 패시브 인컴, 패시브 투자고요. 그러니까 패시브 바잉이고 액티브는 너무나도 많죠. 전 세계에 노르웨이 펀드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펀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편입되고 올라오면요. 그런 펀드들이 얼마나 많이 자금이 들어오겠습니까? 다 지금 뭐 다양하거든. 전 세계에요. 그럼 뭐 개인은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IPO 상장하고 6개월 뒤에 내년 1월 정도에 또 막강한 자금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테슬라랑 이제 합병을 내년 어디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막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그냥 둘이 합치면은 뭐 그냥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그냥 자체가요, 1조 달러 기업이 아니라 그냥 10조 달러 기업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런 그 어떤 그 임팩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S&P 500에 가입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이 테슬라까지 합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정말 원래 머스크는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모회사가 있고 그냥 이름이 있는 거죠. 알파벳이요. 그 밑에 10개 기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0개, 12개 이렇게. 근데 그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게 구글이지 않습니까? 구글이 다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사업이 합쳐지는 거라고요. 근데 테슬라 보세요. 즉 테슬라라는 기업 위에 X라는 기업 모회사를 세우잖아요. 그럼 스페이스X가 있고 테슬라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 XAI가 있고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업이 되겠습니까? 정말 임팩트가 클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도 굉장히 잘 짜여지는 거죠. 우주에서 계속해서 구독료를 받는 스타링크. 와, 이거는 정말 앞으로 무지막지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도 전 세계에 이 소위 로봇택시로 계속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거고, 이런 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로봇도 이제 판매 자체가 어마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테슬라에게는 지금 세미트럭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날라들었죠. 유럽에 출시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1년 안에 테슬라랑 합병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건 호재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관들은요, 사실 이번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기관들이 욕하는 거 못 봤잖아. 옛날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낮춰요. 낮추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낮추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올렸지 낮추질 않아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관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걔네들 계산기 두들기는 게 능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걸 소개하는 거라고요. 근데 개미들만 주가 떨어지니까 자꾸만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데. 개미들만 자꾸만 불안에 떨고 문제다, 팔아야 되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팔면 이번에 만약에 350이 붕괴되고 300 초반이 왔으면요, 아마 기관들이 조용히 뒤에서 엄청 사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숨에 390, 400까지 거의 오잖아요. 그러니까 400 돌파하고 또 전고점 돌파도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길게 보세요.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긴 안목으로, 제가 앞에서 젠슨왕 투자 철학 얘기해드렸죠? 전반부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이 그록 소식입니다. 그록이요, 일론 머스크가 딱 올렸습니다. 자, 주말에 기분 좋게 일론 머스크가요, 그록 No.1 in law라고 합니다. 자, 그록은 그록대로 사실 굉장히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 되면은 그록이 모든 영역을 다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자, 그록이요, 이번에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 쪽에서 넘버1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rthur McWhirter라는 사람이 그록 4.3 릴리스, 자, 그록에 4.3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벌써 나오니까 넘버1 in case la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있죠.
법조계에 있어서 소위 뭐 이제 이 어떤 전례를 조사하고 이전에 사건 케이스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영역에서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넘버원 corpin 이렇게 하는데 자 법적인 영역에서 어찌됐건 1등 했다는 건데 이러니까 많은 테슬라들이 이미 그록을 사용한 사람이 많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 use grok every single day라고 합니다. 난 매일 그록을 사용한다. 뭐 저도 매일매일 그록은 사용하니까 my immigration day job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이민 관련된 잡을 하는데 이민 관련된 잡을 하다 보면요. 이민법 이런 거 많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록 같은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데이터 정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록을요, 이 매일 사용하는데 it is accurate이라고 합니다. 너무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ecise and up to date이라고 합니다. 또 아주 이 섬세하고 업데이트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록이 지금 사용해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최신 정보들, 최신 데이터까지 다 제공한다는 거죠. 뭐 챗GPT나 보면요, 옛날 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오히려 못 따라가는 영역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nothing comes close.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요, 어떤 것도 가까이 따라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막 똑같은 걸 질문하는데 아직 새로운 데이터가 나온 게 업데이트가 안 된 회사들 것도 있어요. 뭐 챗GPT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르쳐 주죠. 그렇게 모를 때는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록이 독보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스페이스X 우주의 독보적이죠. 자율주행 뭐 독보적이죠. 테슬라가. 그리고 로봇 최고죠. 1등이죠. 그리고 그록 1등이죠. 뭐 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스페이스X와 엑스AI가 합쳐졌을 때에 이게 지금 만들어낼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무지막지한 회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최초로 10조 달러를 가장 먼저 찍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주말 동안도 테슬라가 호재가 정말 많아요. 결국은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전쟁이랄지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어 그렇지 주가가 아직도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고 이럴 때는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흔들릴 필요 없이요 길게 보세요. 결국은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 결국 이 테슬라는 그런 호재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한 주가 상승을 맛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스티였습니다.